네, 어, 지금부터는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이고요. 생명활동과 에너지, 소단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단원은 생명활동과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등교 수업 때 깔끔하게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설명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등교 수업해서 그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정말 막 쉬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금 더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다 하진 않을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번, 학습 목표 1번만 우리가 도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큰 주제는 뭐냐면 우리 몸은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얻을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막 움직이고 생각하고 뭘 하든지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어떤 과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뭐 몸 안에 에너지 있으니까 그게 뭐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되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물질 대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질 대사는 우리가 생물의 특성할 때 그 특성에도 속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물질 대사라는 거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크게 2개로 나누면 동화 아니면 이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화 과정은 뭔가 작은 게 커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합성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이화는 분해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화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동화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화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입자들이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는 합성 과정이고 이화는 분해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여기 선이 왜 꺼졌죠? 잠시만요. 아이고, 지웠어요. 자, 그래서 동화와 이화는 한자로도 보면은 동화는 같을 동자 혹은 뭐 합쳐지다 동, 모이다 동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낱개로 있던 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이다. 합성 과정이다. 라고 한자로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이화는 다를 이자 그러니까 같이 모여있던 아이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을 이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과 분해 과정을 동화와 이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물질 대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물질 대사들은 전부 다 동화 아니면 이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단백질 합성, 동화 과정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합성, 분해,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근육은 분해가 일어나고, 이자에서는 합성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합성이나 분해, 즉,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에너지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동화작용은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아까도 합성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자, 에너지 흡수라는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반면에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동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화예요. 그래서 동화, 이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동화 작용을 보시면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이러한 과정이 예로 나와 있죠. 자, 이런 과정에서 봐봐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그러니까 처음엔 아미노산이 낱개로 이렇게 있었다가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결합이 일어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합이 일어나려면 결합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에너지 없이 결합이 될 수는 없고 에너지가 제공이 되어야만 결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필요 없다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과정에서는 에너지 흡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화작용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이화작용을 보시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큰 물질, 이 포도당은 이미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지. 맞죠. 포도당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고요. 다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포도당은 우리가 분자식을 보시면 C6H12O6잖아요. 이거를 혹시 모르고 있다면 지금부터 외우면 됩니다. 뭐냐면 포도당의 분자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외우고 있어야 고3 때까지 써먹으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포도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포도당이 뭐 여기서 CO2나 물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연히 결합되어 있던 이 에너지들이 어느 정도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화작용 과정에서는 결합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되는 만큼 방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화작용에는 에너지 방출이 동반되게 되는 겁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아까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했다면 지금은 똑같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지금 이 페이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그래프가 제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동화작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 즉 조그맣던 애들이 큰 입자가 되는, 즉 결합이 되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이면서 에너지, 지금 봐봐요.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은 반응 시간 혹은 반응 경로고 Y축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 경로는 반응 시간으로도 잘 표현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커지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에너지가, 처음에 반응물질은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생성물질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이때, 에너지 흡수라고 아까는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이 에너지가 흡수될 때 이 에너지가 주로 열 에너지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 즉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그런 걸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화작용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화작용은 큰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이면서 에너지 준위로 따지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높았다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러한 형태. 그러면은 이 남는 에너지만큼 방출이 되는데 에너지 방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니까 열이 빠져나간다. 즉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가 어떠한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을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바로 세포호흡 과정입니다. 즉 세포호흡 아까 우리가 세포호흡의 대표적인 예가 발열 반응 즉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이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물질 대사 중에서도 이화작용인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ATP가 생성되게 돼요. 선생님이 갑자기 ATP란 용어를 썼는데요. 갑자기 썼는데 이 ATP가 말 나온 김에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 대사가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했는데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고 이때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형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ATP라고 하는 입자의 형태예요. ATP. 우리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ATP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배워보기로 하고 일단은 세포호흡 과정을 한번 보시면 산소랑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 다음에 열 에너지와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이는 이 식을 생명과 원에서를 굳이 쓰진 않는데 이 식을 생명과 원에서 막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생투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식이고요. 지금은 여기 보이는 지금 이게 포도당이고 산소,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은 생략이 됐었는데 이렇게 산소와 포도당과 물을 원료로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에너지는 일부는 ATP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 세포호흡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것도 자주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연소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뭔가 물질을 태우는 과정을 연소라고 합니다. 근데 연소는 그냥 일어나진 않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물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세포흡과 연소에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화학 반응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연소도 포도당을 연소하는 과정을 예로 지금 한번 들어보면 포도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동일하고 그 결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열 에너지. 연소는 빛 에너지랑 열 에너지, ATP가 만들어지진 않고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반응 온도는 세포호흡은 몸속에서 우리 생물의 몸에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37도씨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만 연소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줘야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이런 점이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효소의 필요 여부. 자,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효소가 필수다. 효소가 필수. 그래서 세포호흡은 효소가 필요한 반면 연소는 효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포호흡 과정에서 선생님이 계속 ATP 얘기를 하는데요. ATP가 만들어지는데 세포호흡은 한마디로 지금 봐봐요. 포도당이 결국 최종 분해 산물로 만들어지기까지 결국에는 도달 지점은 똑같아요. 포도당이 최종 분해 산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세포호흡이든 연소든 동일한데 세포호흡은 효소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죠. 즉 낮은 온도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 효소가 한 번에 포도당을 최종 분해 산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단계별로 각각 다른 효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몇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계단 형태로 포도당이 어떤 중간 물질을 거쳐가지고 최종 물질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과정에서 효소에 의해서 중간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ATP의 일부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TP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효소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ATP라고 하는 이러한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세포호흡인데 반면 연소는 효소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그 에너지들이 빛과 열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에도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100% 열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ATP에 저장되는 형태가 되는데 효소 덕분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연소는 대부분 열이나 빛 에너지로 다 이렇게 소모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반면 공통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뭐냐면 산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반응물로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 선생님이 아까부터 ATP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ATP가 뭔지 1학년 때 대충 배웠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조금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뭐냐면 일단은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다. 즉 ATP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우리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ATP는 뭐의 약자인가? 자, ATP는 아데노신, 그 다음에 트라이,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자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가 바로 AT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데노신이 무엇이냐? 자, 그림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아데노신이 있죠. 아데노신은 리보스와 아데닌을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1학년 때 핵산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전사와 번역 과정을 배우면서 번역에서는 이게 사용이 안 되고 DNA 복제와 전사 과정을 배우면서 핵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서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 배운 기억납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구성이 어땠죠? 구성이 당, 인산,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배웠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당이 있고요.
당이 있고요. 인산 있고, 그 다음에 아데닌 염기죠. A에 해당되는. 자,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그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인산이 3개 붙어 있다는 거. 그런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데닌은 염기 A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는 당에 해당되는 건데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 뉴클레오타이드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인산이 3개 붙어 있던 거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가 된 케이스거든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낯선 입자가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건 아데노신은 리보스와 아데닌을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데노신에다가 트라이, 3개를 트라이라고 얘기해요. 3개. 트라이, 포스페이트는 인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어 있다. 이런 뜻이 바로 AT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결합된 구조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인산과 인산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 자, 여기 보이시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빨강색 줄이 보입니까? 빨간색 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것들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되겠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인산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결합 에너지가 아주 고에너지란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높다. 자, 그래서 지금 ATP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 여기에 결합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ATP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다. 우리 생물의 몸속에서 에너지는 ATP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 이 인산들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원리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3번째 줄에 보면은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즉, 지금 ATP를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ADP, 감 오시죠? ADP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포스페이트까지는 똑같고요. D가 트라이가 아니고 다이예요, 다이. 다이라는 건데, 다이는 영어로 투를 뜻하거든요. 두 개. 트라이는 3개. 이해되나요? 그래서 ADP는 아데노신에다가 인산이 2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ATP였다가 AD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산 한 개를 떼내죠.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그려볼게요. 인산 한 개, 아이고, 왜 연두색이 안 됐을까? 인산 한 개를 이렇게 떼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인산과 인산 사이에 결합되어 있던 이 결합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생물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던 이 에너지를. 되겠습니까? 반면 ADP가 다시 또 ATP로 합성될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DP, ATP는 계속해서 모양을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ATP도 됐다가 ADP도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될까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등교 수업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수업을.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산소와 포도당을 재료로 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요. 맞죠? 세포호흡 결과
이 에너지,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100%가 있다면, 그 100% 중에 60% 정도는 열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잃게 돼요. 열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그 중에 40% 정도만 ATP가 합성되는 과정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즉, ADP에서 ATP로 되는 과정에 이 세포 결과 만들어진 이 에너지의 약 40% 정도가 ADP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P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TP가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 쓰여야 되는 과정에서 다시 ADP로 분해가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근육 운동이나 체온 유지, 정신활동, 생장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와 ADP 이 두 개의 전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의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고, 또 저장을 할 때는 다시 ATP가 만들어지면서 결합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어땠나요? 사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1학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배웠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등교했을 때 꼭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